세계 일주를 할 때에도 이 단주 하나를 가져갔어요. 근데 단주를 제가 그만 여행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지역에서. 그래서 하루 종일 단주를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에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염주를 돌리는 습관, 어떤 수행 방식 때문에 대체를 할 염주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루앙프라방 이제 야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이제 불교용품점 갔다가 탁 들어가자마자 검은색 단주 하나가 눈에 띈 거예요. 멀리서. 다 가서 바로 갔죠. 바로 가니까 그 검은색 단주 이거 뭐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단주라고 딱 하나 있다고. 이거 보니까 단주에 각각의 단주마다 나님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라한이.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 새겨져 있고 검은색인데 눈에 확 띄고 그래가지고 이 단주 얼마냐 하니까 110달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라오스 같은 곳에서 단주 하나가 110달러예요. 당연히 사기일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거 너무 비싼데 하고서 이제 그냥 나가는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나가는 손님 잡아서 좀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잡는 거예요. 의아스럽다 생각하고서 다시 시장을 돌아봤지만은 단주를 못 구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오니까 단주를 제가 살려고 좀 의향을 좀 비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팔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서 나중에 점원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좀 비싸다고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있다 보니까 그 직원이 나중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직원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좀 그러면은 이 단주를 60달러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120달러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좀 깎아준다면 100달러, 110달러, 100달러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절반 가격이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제가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점원이 이 사장님한테 가서 저 스님한테 단주 좀 싸게 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장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게에 딱 하나만 있는 단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는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제 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직원이 간곡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알고 보니까 이 직원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환속을 한 거예요. 환속을 했는데 일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사장이 결국에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네 집에 가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근데 웬 동양에서 한국에서 온 스님이 와서 이 단주를 정말 갖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주저주저 하니까 자기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삼촌 스님한테 좀 저렴한 가격에 드립시다 하니까 삼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이유인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직원이 책임을 지고 저한테 60달러에 판매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장님이 이 상황을 마땅치 않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한 거예요. 럭키 몽크라고. 스님 운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저희 눈에 확 들어온 단주와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독특한 특징이랄 게 있는데요. 제가 물건에 좀 이름을 지어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차경처럼. 이 단주도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흑요석 염주거든요. 흑요석이 뭐냐면은 화산 용암이 이제 흘러내렸는데 그 용암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굳으면서 된 유리예요. 검은색 유리 계열인데 이게 어떤 세계의 어떤 영성의 어떤 계통에서 보면은 영성 치유자들이 많이 가지고 다녔던 돌이라고 해요. 실제로 차크라 수행 같은 데는
이 흑요석이란 게 어떤 몸에 내재한 전체 차크라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흑요석에서 좀 빛나서. 근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나님이 돌에 한 분 한 분 다른 모습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탁 받아들었지만은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흑요석이라면은 거물 흑자에 빛날 요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물 흑자는 저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색깔은 검다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책이 있다면은 노자의 도덕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이제 노자 선생님께서 어두울 현자라는 걸 좀 쓰세요. 그게 뭐냐면 색깔을 나타내는 거물 흑자가 아니라 어두울 현자를 쓰신데, 그 어두울 현이란 게 뭐냐면은 어떤 진리의 본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근원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색깔도 아닌 것, 그런 알 수 없음의 그런 묘한 당체로서의 어두울 현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두울 현자지만 그것이 온갖 인연을 통해서 빛이라는 인연, 사람이라는 인연, 어떤 소리라는 인연을 통해서 나타날 적에는 다른 작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빛남도 그런 작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물 흑자가 아니라 이걸 어두울 현자로 바꿔야 되겠다. 어둡지만 그것이 작용으로서 빛이 나고, 빛이 나지만 그 근원을 찾을 수 없음으로써의 어두울 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불교 수행, 진공, 묘, 유와 같은 그런 어떤 법의 이치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법의 이치를 담고 있는 이 단주로 내가 명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현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약간 이게 독특한 물건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약간 저만의 원력을 집어넣는 게 있었어요. 저는 물건을 이름을 지을 적에 원력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공 묘유처럼 어둡지만 밝게 빛나는 어떤 우리 진리와 세상의 운행 원리처럼 그런 것들을 품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잘 굴려야 되겠다. 실제로 단주를 굴리잖아요. 굴리는데 이걸 잘 굴려야 되겠다는 저의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주를 굴리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좀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수행이고, 저도 이거를 톡톡톡 돌리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집중을 많이 하고 여기에 몰입해 들어가고,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도 단주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수행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단주를 돌리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원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차경과 현유와 함께 세계 일주를 했지만은 여기에 좀 한 가지 더 보탤 수 있다면 이제 두루마기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데 제가 고집스럽게 좀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봄, 가을 두루마기하고 여름 두루마기하고 두 가지를 갖고 갔는데 나중에 세계 일주를 끝날 때는 거의 누더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입고 다녀가지고. 근데 보통 스님들이 여행을 한다면 이렇게 두루마기를 계속 입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이제 크고 좀 걸리는 데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또한 원력으로서 입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두루마기 물론 옷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법의 상징이에요. 저는 스님이고 수행자인 것이 이 두루마기를 통해서 또 삿갓을 통해서도 드러나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면은 이런 예상을 했어요. 나는 법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집스럽게 입고 다녔어요. 네. 스님 덥지 않으세요? 이를테면 반팔 입고 조끼 입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 입었으니까 한여름에 그거 입고 다니면 좀 땀나요. 땀나는데 그래도 저는 입고 다닌 거예요. 좀 땀나더라도. 왜냐면 제가 수행자라는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수행의 마음으로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면 분명히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도 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외국인들한테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루마기 굉장히 가볍잖아요. 여름 거는 특히나. 근데 이게 아머라고 했어요. 보호구. 이것이 나를 보호해준다. 라이트 아머. 이렇게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차경과 현유와 두루마과 함께 이게 세계 일주를 전 세계를 이제 다니게 되었죠. 그 중에서 제가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피에르라는 친구예요. 저한테는 참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계 일주책 다만 나로 살 뿐 1, 2권을 통틀어서 3번에 걸쳐서 나온 인물이에요. 근데 3번에 걸쳐서 나온 인물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피에르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피에르를 제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은 샹그릴라, 중국 윈난의 샹그릴라라는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국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보통 한국인 게스트하우스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잘 오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당시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간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실에 난로 주위에 이제 옹기종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숙소가 춥기 때문에 난로는 그나마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거기 와서 뭐 책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 그냥 불 쬐고 있었어요. 근데 웬 말끔한 모습의 이제 백발 노장이 옆에서 있는 건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데 혹시 한국 스님이냐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경우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 굉장히 좀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처음부터. 그때 이제 불교에서부터 여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에서부터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을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외국인과 2시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좀 끝낸 경우가 많은데 피에르하고는 굉장히 친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피에르가 사실은 불교 신자였던 거예요. 불교 신자였고 그리고 피에르가 선불교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통점 위에도 뭐냐면 피에르가 또 카우치서핑 멤버였어요. 멤버였고 그럼 피에르도 카우치서핑 하냐고 나도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도 그런 식으로 여행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통점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를테면 커피도 같이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기투합이 잘 됐어요. 첫 만남이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 피에르하고 약간 윈난 그 샹그릴라에 같이 머물면서 거기에 이제 송찬림사라는 이제 윈난의 최대 티벳 절이 있어요. 거기도 같이 가고 뭐 어디 절도 같이 가고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윗벙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에 한번 이제 트레킹 겸 해가지고 찾아가기로 했는데 거기에도 좀 피에르하고 좀 함께 하게 됐어요. 이게 몇 박 며칠을 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가기 전에 윗벙 마을에 가기 전에 페이라이스라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메리설산에 이제 아침 해 떠오르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7일 정도를 피에르하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누군가하고 같이 동행을 한 적이. 그리고 거의 유일했어요. 방을 같이 나눠 쓴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근데 너무 뭐랄까 동질감, 친근감이 느껴져가지고 피에르하고는 7일 동안 굉장히 가까워졌죠. 같이 다니면서 그러다가 결국에 피에르는 다음 일정상 쿤밍으로 떠나야 됐고 저는 이제 리장으로 가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좀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밥도 먹고 악수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피에르가 사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불자인데 미국에 어디 사냐면은 이제 플래그스태프라는 곳이 있어요. 애리조나에. 거기 뭐냐면은 플래그스태프라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랜드 캐니언이라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에 산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플래그스테프라는 도시 인근의 사막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피에르의 나이는 62세였어요. 미국 나이로.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3세쯤 됐겠죠. 근데 당시에 제가 여행을 할 때가 그때가 30 중반이었으니까 사실 나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같이 불교인이고 같이 수행자고 여러 경험 공유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피에르가 스님 여행하다가 미국에 오면 꼭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런 약속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꼭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피에르는 거만사라는 이제 직업을 가졌다가 거기서 은퇴를 하고서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불교 문화를 탐방하고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수행도 하고 이런 그런 순례 형식의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님을 만나니까 이제 원재라는 스님을 만나니까 피에르도 굉장히 반가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여정이 달라서 이제 좀 헤어지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피에르에 관한 소식을 다음 소식을 듣게 된 게 바로 바라나시였는데 제가 피에르와 헤어졌지만 이메일로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걸로 이제 종종 연락을 했거든요. 어디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간혹 연락을 했는데 제가 인도에 들어갔을 적에 피에르도 인도 어딘가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인도를 6개월 정도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나시에 이제 머물면서 피에르 어디 있어요? 하면 일정 되면 꼭 만나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죠. 근데 피에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메일 내용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뭐냐면은 피에르가 인도를 다니다가 좀 소화기 계통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델리에 있는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는 결국에 여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은 위암이지만 얼마 정도 기한이 남았느냐 하니까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재검진 받으니까 위암이 확신된 거예요. 똑같이 1년. 그러니까 위암에 걸려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약간 투병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피에르가 살아있을지도 확신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피에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메일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왔지만은 나는 불교 수행자다. 스님, 저는 이 죽음을 수행의 계기로 삼아서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피에르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피에르가 죽는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메일을 확인했을 때가 아마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좀 많이 슬퍼가지고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울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우연인지 인연인지 제가 바라나시에서 머물려는 가트가 있는데 그 가트를 보통 화장 가트라고 불러요. 이제 현지어로는 이제 마니카르니카 가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화장 가트에 머물렀어요. 근데 화장 가트가 뭐냐면은 힌두인들의 믿음에 따르자면은 강가, 우리 겐지스 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려는 강가이고, 또 이제 금강경에서는 항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항아수 모래와 같은 뭐 공덕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 겐지스 강에서 가까운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가트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화장 가트이기 때문에 그 제가 숙소에서 내려다 보면은 하루에도 이제 수십 번씩 이제 천으로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천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그걸 메고서 막 이제 가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뒤따라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은 힌두인들의 믿음에 따라서면 겐지스강에서 한 번 목욕을 하면은 전생의 업장이 소멸이 되고 여기서 화장을 해서 그 화장 남은 것을 이제 겐지스강에 흘려보내면은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고부터 해탈을 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숙소에 머물면서 이게 사람 화장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본 거예요. 종종 봤는데 좀 독특했어요.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따지자면은 가족이 죽고 그리고 이제 화장해야 된다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근데 인도인들은 당신들의 이제 신념 체계와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지 가족 중에 누구가 그렇게 화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화장되고 그 시신 남은 시신한지 그 흔적들을 이제 겐지스강에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저들한테는 다른 의미의 죽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침 피에르도 어떤 종류의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망 선고를 받은 시점인데, 저도 화장가트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도에서 어떤 베다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일생의 사주기라는 게 있는데 0세부터 25세, 25세부터 50세, 50세부터 75세, 75세부터 100세까지 100년을 이제 사람 인생이라고 보자면은 50세 이후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프라스타라고 불러요. 이것이 산을 바라본다, 숲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자기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서 세상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50세 이후는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반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에르도 거만사라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불교 수행 문화를 접하고 또 그런 순례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피에르도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피에르가 불자로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어떤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자기의 수행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피에르가 내가 미국 들어가기까지 좀 한 번은 얼굴을 더 보고 싶으니까 좀 잘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